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 일요일에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700명으로 떨어졌다가 화요일에 800명. 그런데 오늘이죠. 16일 일일 확진자 수가 1,078명입니다. 하하. 다시 1,000명이 넘으면서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지역 발생이 1,054명이고 해외 유입이 24명인데 네. 지역 발생 10명 중에 7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078명 국내 코로나19 유행한 이후에 최다 인원이 나온 것도 걱정스러운데 더 걱정스러운 건 물론 지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인구 비율 면에서, 인구 비중 면에서 수도권 확진자가요. 서울 373명을 비롯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요. 757명. 이 점에 지금 방역당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저 수도권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요. 지금 일일 확진자가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방역당국은 3단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계속해서 지금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일단은 현재 상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건은 충족됐습니다. 그래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역 발생 네. 그 확진자예요. 800명에서 1,000명 수준일 경우 평균이? 그게 첫 번째요. 아. 그다음에 2.5단계 수준에서 2배 정도의 급격한 그 환자 수가 증가하는 케이스. 네. 요 두 개를 놓고 보거든요. 이른바 더블링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미 이 일주일간 그 계산해 보니까 일일 평균 약 833명이 된 거예요. 하하. 800명을 넘어서 이제 요건을 충족한 거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역 발생이 지금 현재 1,054명에다가 해외 유입이 24명.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는 3단계 요건은 충분히 충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걸까요? 3단계 거리두기 격상 관련 방역당국의 입장은 뭘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상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3단계라고 하는 이 자체가 워낙 거대한 사회구조 변동이기 때문에 이 준비는 현재 차근차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KTX 확진자가 나왔다면서요. 홍종성 기자님. 그것도 승무원입니다. 허허. 지난 14일에 이 승무원이 KTX에 승차를 했어요. 그리고 근무 중에 문자를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밀접 접촉자다. 이 선별 진료소에 가서 검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근무를 다 마친 뒤에 선별 진료소에 갔고 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하하. 근데 물론 현재까지는 무증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 문제는 이제 이 코레일 측에서 이 이제 직원이 소속된 어떤 숙소는 방역 처리를 했고 네. 함께 근무했던 동료 등 10여 명은 자가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분명히 KTX 안에는 승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무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 확진 사실 알고도 하루가 지나도록 어떤 이 승객들이 표를 끊을 때 접속하는 홈페이지라든가 어떤 앱 그런 곳에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이 원칙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네. 많은 분들이 좀 불안했다. 이게 맞는 조치였느냐 네. 불만을 제기한 바입니다. 아니 이인철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확진 판정을 받은 당일날 새벽까지 근무했고 그 이후에 보건소로부터 감염통보 받고 자가격리 들어갔지만 본인은 자가격리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승객들한테 아무런 조치도 코레일 홈페이지에 게시도 안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KTX 승무원이 확진이 됐다고 하면은 잠복기가 2주잖아요. 그동안 접촉한 사람이 승객이 4천여 명이 달하거든요. 굉장히 하하.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근데 코레일 측에서는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들인 소리예요? 네, 공공기관은 방역당국의 허가 없이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막상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구체적인 이름 같은 거를 특정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네. 코레일 어느 지역에 승무원 한 명이 확진됐다. 이 정도는 밝힐 수 있다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만 알려줘도 그 지역에서 이렇게 추적자를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조치가 뒤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지금 모든 식당이나 이 카페에 방문할 때
우리가 지금 인증하고 QR카드 인정하고 아니면 방문 일지 쓰고 이걸 왜 하는 겁니까? 개인정보 3자 제공 여부 동의하라고 다 하면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아닐 수가 없는데 충북 제천에서는요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건 더더군다나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사람이 제천시 보건소 직원이에요. 왜 이럽니까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황당하다는 그 반응들이 많은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공무원이죠. 보건소 공무원의 아들이 고등학생 아들이 11일 날 이제 그 발열 증세가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검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건소 공무원이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본인도 발열이 좀 있었대요. 근데 네. 12일 날 그 다음 날 본인은 감기약만 사 먹고 출근을 해버린 거예요. 아하.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일하는 직장에도 굉장히 위험을 끼친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결국 아들 포함해서 가족 전원이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아하. 거기에 더해서 딸 같은 경우는 네. 이분의 딸 같은 경우는 4일에서 5일 사이에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 1박 2일 행사를 다녀왔다고 아하.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또 증세가 있어가지고 12일 날 또 확진을 받았는데 네. 교회에 갔다 온 사실을 또 숨기기까지 해가지고 고발된 상태예요. 아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일가족이 저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경계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네. 그런 상태에 지금 있던 거죠. 자, 우리가요 코로나19는요 감염될 수는 있어요. 확진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된 이후에 이 태도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 태도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태도 비난을 받는 겁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보건소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이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출장 허가를 받지 않고 또 여러 차례 자리를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복종 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15일에 직위 해제가 된 상태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자칫하면 방역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를 폐쇄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뻔한 아주 중대한 일이었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입원 중인데 퇴원을 하면 이제 조사를 거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정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는 걸릴 수 있어, 감염될 수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에게 이른바 사회가 낙인론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역 당국의 한 기관인 보건소 직원이 이런 행태, 일가족이 이런 행태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한테는 마스크 잘 쓰고 어디 갔다 오면 꼭 신고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말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으로 그 비극이 한 가족을 덮쳤다고 합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경남 진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난 11일에 가족 구성원이 4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3명이 확진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 다른 형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집에 혼자 남게 된 나머지 한 명이 몇 살이었냐? 9살이었어요. 아이고. 이 9살 아이 뭐 어떻게든 먹는 거든 뭐든 해결이 된다지만 잠을 혼자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도 어떻게 보면은 밀접촉자이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바깥에 다닐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네. 지금 가족들 나머지 3명은 확진됐기 때문에 지금 집에 지금 있지 않고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 혼자 9살 여자 아이 혼자 집에 있어요. 그럼 혹시 그 사이에 친척분들이 와서 이 아이를 좀 돌봐주면 안 됩니까? 다행히 이제 어제부터는 이제 외할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손녀를 돌보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자원봉사 단체를 통해서 하루에 8번씩 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식사나 간식을 제공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할머니가 와서 다행인데요. 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잖아요. 뭐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상황도 정말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잠복기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이가 지금 확진은 되지 않아서 혼자 자가격리 상태지만요. 지금 이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이 고령일 거 아니에요. 외할머니라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면 외할머니가 가까이 계시면서 아이를 돌봐주다가 혹시라도 잠복 기간에 어떻게도 이 감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아이를 혼자 놔둘 수가 없잖아요. 둘 수가 없잖아요. 자가격리 상태에서 지금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감염은 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데 이것도 정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직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허. 그 전날 형집행정지를 받고 출소한 출소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총 15명이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와 관련돼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진짜 여기저기 다 뚫리네요. 코로나에 진짜네.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는 즉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고 접촉자 전원을 이제 진단 검사라고 격리 조치를 했고요. 네. 또 17일쯤에는 직원과 수용자 등 전수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구치소는 어쩔 수 없이 집단이 함께 이제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긴급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이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아서 지난달 2일부터 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구치소입니다. 그러네요. 동부구치소가 진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곳이네요. 일단 구치소 내가 아무래도 이 집단 이 건물의 특성상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연말이지만 사실 지금 뭐 연말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방역에 비상이 걸린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인데요. 제주도가요. 정말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의 대부분이 여행객 또는 타 지역을 방문하고 온 도민들입니다.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이나 여행객 또는 타지로 출타했다가 제주도로 들어오는 도민들 전원이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제주도를 여행하러 가는 사람은 물론이고 원래 제주도에 살던 분이 잠깐 육지에 출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다 해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18일부터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행객 그러니까 제주도를 들어가는 타 지역 사람들 또 혹은 제주도에 있던 분이 타 지역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될 건데 어허. 그 시행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제주도에 입도하기 3일 전에 미리 진단 검사를 받아가지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해라. 그러면 결국은 바꿔서 얘기하면 제주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구나 그 진단 검사를 받아서 음성 확인서를 확보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은 되겠지만 또 이제 일부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있기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 한때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불렸던 제주 이 원희룡 지사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아니 앞으로 제주도 가려면 뭐 3일 전에 검사하면 증명서를 내라고? 나 이거 뭐 제주도로 가야 돼 말아야 돼? 불만의 목소리가 진짜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이 제주도가 최근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지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반발해서 목소리가 아무래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방문객보다는 도민들이 밖에 나갔다가 다시 입도를 할 때에도 반드시 이렇게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3일 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기본권 제한이 심한 것이 아니냐라는 또 반발의 우려도 있지만 또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제주도 안에서 이제 청정지역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공익과 기본권 간의 또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런 호소 아닌 호소를
하겠습니까? 그런 걸 또 생각하면 한편 이해도 된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다 보니까 정말 병상 부족도 심각하고 정말 우울한 뉴스가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국면에서 정말 우리한테 좀 위안이 되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감염병 전담 병원이죠.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소연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가 이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방호복에다가 손소연 간호사님, 네네. 네, 손소연 간호사께서 네.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튤립, 펭수, 뭐 어벤져스, 세일러문, 포켓몬스터 이런 걸 이렇게 그렸는데 이걸 그려서 뭐가 좋으냐? 여기 이제 환우의 가족들도 있잖아요. 7살짜리 아이가 와서 이 그림은 뭐예요?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걸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원래 방호복에 그런 그림이 있는 줄도 알고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현장에서는 이 어떤 환우와 그 가족들뿐 아니라 직접 일하는 의료진들한테도 굉장히 힘이 난다. 뭔가 활력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캐릭터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겠지만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손소연 간호사의 이 뭔가 아이디어 하나가요. 정말로 이 코로나19로 요즘 의료진들의 이른바 번아웃 때문에 많이 문제되잖아요. 지금 다 탈진 상태입니다. 근데 정말 가뭄의 단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근데 이게 의료진한테도 좋겠지만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한테도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이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처음에는 이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다 방호복을 입고 이렇게 고글까지 끼면 누가 누군지 그럴 수 모르잖아요. 근데 있겠네요, 의료진은 진짜. 서로를 불러야 되니까 네. 그 처음에는 이제 방호복에 이름을 쓰고 간단한 꽃그림을 시작했대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제 캐릭터를 이제 좀 그려달라고 하는데 네. 아니 그러면 이제 혹자가 혹시 저거 그리는 시간에 일 못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퇴근 후에 한 5분 만에 그린다고 잘 하니까 그리시네. 굉장히 좋은 이제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손소연 간호사님이 직접 또 그림 그리는 장면 또 빠른 화면으로 또 보고 계신데 야 그림에 원래 소질이 있으신 분이네요. 너무 잘 그리시네요. 정말로 저걸 바로 그려냅니다. 무슨 저 검은 옷 입으시면 가운데 계시면 앉아 계신 분이 손소연 간호사님이고요. 아이고 네 정말로 멋지시고요. 아이디어도 좋으세요. 그런데 저거를 우리는 보통 그림 그리려면 연필로 스케치를 해서 대충 그림 이 밑그림 잡아놓고 하는데 정말 실력이 출중하신 것 같아요. 의료진으로서의 어떤 사투를 벌이시는 그 마음도 대단한데 이 아이디어가 정말 번뜩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손소연 간호사님 정말 우리한테 가뭄의 단비 같은 희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깊은 밤 시간대 눈이 휘둥그레질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복준 위원님. 예, 맞습니다. 지난 13일 이제 일요일이죠. 네. 새벽 3시경에 광주시에 있는 한 도로를 지나가던 운전자, 네. 또 그 옆에는 이제 그 여성분도 같이 동승자가 있었어요. 아하, 네. 근데 이분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뭘 하나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뛰어내리는데요. 네. 그게 뭐였냐면 사람인데 사람의 몸에 불이 붙은 상태의 남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뭐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분들은 지체 없이 거기다 차 세우고 저 몸에 불 붙은 남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뛰어들어갑니다. 세상에 지금 저 불길이 사람 몸에 지금 불길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차량이 서는 모습까지 영상에 나오는데 그 이후에 저 운전자와 동승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홍종선 기자님. 네, 위급한 상황임을 알고 일단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불이 났으니까 119에 신고를 했는데 금세 온다고 해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릎 담요 그리고 무릎 담요의 싸개 그 커버죠. 그게 담겨있던 그 커버를 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이 남성의 옷에 붙은 불 이게 또 옆에 폐지 더미까지 옮겨갔다 이건 그래요. 폐지에 불 붙었군요. 폐지에. 네네. 아. 지금 영상 속에는 남성분만 보이지만 동승자였던 여성분도 함께 내려서 굉장히 무엇이라도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 네. 그렇게 함께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젊은 커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시간대가 새벽이어서 사람이 없어서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이 두 분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 지나가던 시민분들도 다 같이 합세하셔서 저 폐지에 붙었던 불도 다행히 진화를 했는데 사실 저 폐지
폐지는 그냥 놔뒀다면 옆에 있는 차량에도 앞서 차량이 좀 서 있었잖아요. 차량에도 불이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영상 속에서요. 차를 멈춰 세우고 그 몸에 불이 붙었던 남성을 긴급하게 구조했던 그 주인공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웠죠.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네. 좀 인적이 드문 곳이어가지고 네. 일단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네. 일단 그래서 도와드리게 됐어요. 일단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이제 바로 119에 신고를 하게 됐고, 네. 환자분은 이제 불을 어떻게 좀 꺼보시려고 그렇게 좀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머릿속에 들어온 거는 담요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는 담요 컵으로 이제 불을 껐고, 저는 이제 담요로 불을 껐고. 야, 이게 대단한 게요. 김복준님 예, 순간 기지를 발휘하신 것 같아요. 소화기 찾느라고 이게 소화기가 네, 없어. 네, 네. 이거 뭐 어떻게 불을 끄지 한 게 아니라 무릎 담요를 이용했네요, 진짜. 두 분이 순발력도 좋으신 것 같아요. 아하. 저 경우는 저 사람 몸 전체에 불이 붙으면 빨리 가가지고 감싸서 산소를 차단해가지고 불을 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거는 가장 적정한 응급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사실상. 그러네요. 네. 정말 순간적으로 막 머리가 하얘져서 어떻게 할 줄 모를 수도 있었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대처를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면 애초에 저 불이 붙었던 옷가지에 불이 붙었던 남성은 왜 저런 일이 생겼던 걸까요? 네, 이 해당 남성 같은 경우는 50대 노숙자입니다. 근데 최근에 너무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러한 겨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불을 붙이고 그 온기에 잠을 청한 거예요. 근데 잠을 자는 사이에 불이 바지로 옮겨 붙은 거죠. 아이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본인 스스로 끄려고 했지만 그게 역부족이었던 거고요. 저 운전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내리면서 119에 신고를 했고 아하.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옮겨져서 치료를 받는 중인데 다행히 현재 가벼운 부상이라고 합니다. 야, 천만다행이에요. 가벼운 부상이라 천만다행인 것은 돌이켜 보면요, 이 젊은 이 커플들 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정말 연인 사이랍니다. 이 두 분의 순간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벼운 부상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기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그분도 아무래도 고통에 많이 힘들어 하셨고, 네. 좀 많이 지쳐 보이셨는데, 저희가 괜찮으시냐고 이제 여쭤봤어요. 네. 그냥 이제 해주신 말씀 이제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저 앞서 보면 그분이 그분의 몸에 붙은 불도 일단 얼른 대응을 해서 껐어요. 김복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 분들이 김보건 씨와 그 연인분께서 앞서 보셨죠? 이 귀퉁이에 있는 폐지 더미에 있는 그 불도 옮겨 붙은 불도 껐어요. 추정컨대 예. 저 남성이 이제 노숙인 분이었잖아요. 네. 보통 노숙인 분들은 추위를 막기 위해서 폐지도 많이 이용하고 막 쌓아놓는데 그 더미에 아마 이 불이 붙은 것 같은데 그걸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또 끄려고 했던 그 마음도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거는 저분 불 꺼주신 것 자체가 네. 사람을 하나 살리는 것도 있지만요. 네. 대다수 몸에 불 붙은 사람들이 그 몸부림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제 폐지라든지 이런 걸 쌓아놨다면 그걸로 전체가 인화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상당히 불이 그 크게 발생할 수 있었는데 아하. 정말 이 저 김보건 씨하고 이선아 씨 두 네. 분 커플이 잘 사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이 정말 좋은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정말로요, 이 화를 면하신 50대 남성은요, 정말 저 두 분께 감사해야 되는 게 요즘요, 앞서 영상에 비친 그 도로의 모습 보셨어요? 광주 남구의 주월동 모습인데요. 코로나19 탓에요. 그 밤에 휑합니다. 인적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저 두 분이 저 때 마침 저곳을 지나지 않았다면 정말 큰 화를 면치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한테 새 밑에 정말 이인철 변호사님 가슴 훈훈한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저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과연 선하게 태어나느냐 악하게 네. 태어나느냐 성선설이 있다는 걸 저는 믿게 됐고요. 아하.
그 김보건 씨와 이선아 님이 서로 연인 사이라고 했잖아요. 네. 유유상종이라는 선한 사람끼리 만난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분이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저 두 분이요. 두 분의 어떤 선행 덕분에 소중한 생명도 살리고 또 혹시라도 있었을지 모르는 재산 피해도 막았는데 저 보세요. 저 화재 진압한 이후의 현장 모습이에요. 얼마나 당시 긴박했을까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두 분 저희가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죠. 광주에 사시는 김보건 씨와 이선아 커플 정말로 자랑스러운 영웅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분노의 소식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조두순 이 문제를 좀 짚어볼 텐데 먼저 조두순 출소 당시의 영상 좀 다시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 거세! 조두순 거세! 신고된 장소에서 회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신 이야기해봐요. 말 안 들어?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출소 당시의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제부터는요. 법무부가 출소한 조두순을 상대로 취한 조치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검찰이 조두순은 성폭력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법원에 특별 준수사항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그 준수사항이 외출 금지, 또 음주 금지, 학교 등 시설 출입 금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특별 준수사항을 청구를 했었는데요. 네. 이중 음주와 관련되어서 검찰은 이 음주는 전면 금지를 해달라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전면 금지는 아니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불허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0.03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몸무게 70kg의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소주 2잔 정도를 마시면 이 0.03%를 넘는 정도의 음주입니다. 아니 김목준 의원님. 예. 이런 게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조두순이 12년 전 그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술을 마신 상태였고 그리고 그때가 초범이 아니어서 그 전에도 술과 관련 그리고 성범죄가 있었으면 전과자였어요. 조두순은. 그런데 또 술을 허용해요. 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두순이 같은 경우도 이번 그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범행을 할 때 이미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술을 취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만취 상태라고 해서 심신미약을 인정해주고 12년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조두순이가 사실 한 17개 정도의 별이 있어요. 하하. 그런데 그 17개의 범죄가 네, 거의 전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과입니다. 네네. 거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별다른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 전과가 있는데요. 네. 거의 그 범죄를 할 때 그 만취한 상태였었어요. 아하. 대표적인 걸 좀 보면은요. 네. 95년도에 술 마시다가 60대 남성을 폭행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이른바 얘기하는 폭행치사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 만취한 상태에 심신미약을 인정받는 바람에 징역 2년을 살고 나온 그런 사람을 케이스가 죽였는데 있어요. 징역 2년이라고요? 그런 혜택을 본 적이 있었고요. 조두순이는 그 사실상 17살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그러고요.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를 해요. 뭐 목에서 수시로 나는 술을 요구한다. 이런 저걸 본인이 한 얘기라고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보통 뭐 자기가 소주 한 15병에서 20병 마신다. 근데 좀 거짓말이고요. 하여튼 그 95년도부터는 이제 이 블랙아웃이라고 얘기하는 필름 끊기는 현상.
이제 이게 나타났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술하고 범죄하고 연관성이 명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술을 그 2잔 이상 못 먹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조치가 있기 전에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진짜 지금이라도 앵커 맨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라면 술을 끊어야죠. 그러니까요. 마실 생각조차 하지 어떻게 말아야죠. 지금도 입에 댈 생각을 네. 하겠습니까? 네. 법원은 소주 2잔 정도까지는 참 진짜 허용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결정이 난 이상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이 조 씨는 음주 전에 3가지를 이 보호관찰소에 사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음주 장소, 음주 시간, 음주량이에요. 근데 이 음주 장소를 놓고 볼 때 집, 주거지에서 마실 때가 있을 것이고 주거지 밖에 있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그걸 또 구분을 했습니다. 이 주거지에서 마신다라고 하면 술 종류를 미리 보고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 씨의 17건의 범죄 중 대다수가 음주, 취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서 마셨지만 마시고 나서 바깥으로 외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이걸 또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거지 바깥에서 마신다 그러면 어디서 마시는지 그리고 몇 시에 귀가할지 어떠한 방법으로 귀가할지 이거를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시에 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겠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가급적 마시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럴싸합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음주 관련해서는 이 관리와 감시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비춰져요. 일단 믿어볼게요. 법무부를 믿어볼 텐데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면 음주 말고는 조두순을 제약하는 다른 조건들은 없습니까? 있죠. 일단은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법원이 이제 검찰이 청구한 것을 인용했는데요. 밤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아침 6시까지는 외출을 금지시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에 또 그 접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시설 출입 금지. 그다음에 피해자 주변 200m 접근 금지. 아하. 그리고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된 프로그램 성실 이수할 것을 명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무한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자발찌가 부착된 7년 동안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전자발찌를 착용을 해도 성범죄 재범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이 조치를 취하면 재범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범률이 0인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그게 건가요? 뭐냐면 바로 화학적인 약물을 주입하는 거예요. 아하. 이런 화학적 것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외국의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몇 건이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화학적인 약물을 치료받는 사람이 재범률이 0이에요. 0. 아하. 이 성범죄 의지를 완전히 꺾는 겁니다. 이런 조치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 근데 조두순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최단비 변호사님 어린이집 등 그 놀이시설 그 주변의 놀이시설 같은 것도 출입 금지 조치라고 돼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조두순이 거주하는 곳의 반경에 어린이집도 있고요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부모님들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학교에 보내는 자녀들이 있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이 조두순 거주지 인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들에게 안심 호루라기를 나누어 주고 또 성폭력 예방 및 유괴 납치 예방 교육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자녀의 친구 연락처를 알게 되어 있고 또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 차도 타지 말고 아이를 혼자 두지 말고 이런 내용 수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또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도 유괴 성폭력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협조 안내문을 보내서 행동 수칙을 안내했는데 여기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주로 범죄자들이 숨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곳 가까이는 가지 말라 이러한 수칙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른바 안심 호루라기를 지급하고 안내문도 발송하고 이러면 안심할 수 있는 조치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복준 의원님. 일단 교육지원청 같은 데에서는 이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 학교들 이제 순회 점검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학교 지킴이 이제 인원을 좀 늘리는 방안도 연구를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안전교육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하니까 좀 믿어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이런 잔혹한 범죄자 한 명 때문에 보호 인력
엄밀히 얘기하면 경호 인력 같이 돼버렸어요. 아, 무슨 그러네요. 요인 보호하듯이 우리 세금 써가면서 네. 조두순이라는 사람 하나를 지켜주는 꼴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미국의 일부 주에서 행하는 성범죄자들만 자기들끼리 집단 거주하는 지역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이런 말까지 지금 심지어는 나오고 있는 판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한번 생각해 봤고요. 네.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호루라기 이게 무슨 어떤 안전하고 연결되느냐 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호루라기는 효율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들한테 지급이 되고요.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징후가 있다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아하. 호루라기를 불어서 그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앞서 조두순의 출소 당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많은 시민들이 정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곳곳에서 조두순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응징하겠다 이런 걸 예고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조두순 출소 당시에 뭐 달걀 세례도 있었고요. 주먹질과 발길질 때문에 이제 관용차가 이제 손상되기도 했는데 한 이종 격투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조두순이 출소하면 내가 조두순을 반드시 응징하겠다. 전치 7주의 상해를 일으키겠다. 아유. 그렇게 이제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두순이 탑승한 차량을 이제 발로 차서 네. 형사 입건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허.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미리 이미 범죄가 발생한 후에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범죄를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요.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정은 이해됩니다. 충분히. 아마 이 이종격투기 선수뿐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 더 나아가서 국민분들의 또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절대로 그런 방식을 실행에 옮겨서는 절대 안 될 거예요. 관련해서 이 해당된 이종격투기 선수 지금 불구속 입건됐는데 심경을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에 대한 분노도 있고 선을 넘었죠. 조두순에 대한 감정, 국민의 감정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이분들은 조두순뿐만 아니라 그에 탑승했던 그 법무부 직원들한테도 그 위협을 많이 가했고 차량이 운행 중인 차량은 발로 차고 막 위에 올라가서 진행 방해하고 도구가 좀 지나친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선은 지켰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원칙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홍종선 기자님, 분노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범죄가 된다는 건 명백합니다. 네, 사적 응징 분명히 범죄가 되고요. 경찰 관계자도 근데 이 국민의 분노한 마음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요. 뭐냐면 욕설한 분들, 달걀한 분들 이런 분들은 형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분을 했느냐? 이 이종 격투기 선수가 차량 측면을 발로 찼어요. 이게 공무의 수행 차량이에요. 여기에 손괴가 됐고 네. 또 차량 위에 올라탔던 분 있죠. 네. 그리고 유리창을 손상한 분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함께 입건이 됐습니다. 네. 지금 조두순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혹시 뭐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이 한마디로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데요.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의 건물주분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맞습니다. 이 조두순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거주지를 옮겨가지고 이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 여성이 와서 계약했는데 남편이 조두순이라는 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그러는 거죠. 아, 좀 나가달라. 아니 뭐 충분히 건물주분 이해는 갑니다. 집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비워달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네. 조두순이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갈 곳이 없고 이사 아하. 못 간다. 그리고 이제 그 계약 기간이 2년이니까 나 그때까지 살겠다고 아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계약 내용에 이제 이 전과자나 범죄자라는 거를 고지해야 되는 거는 의무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호사님들 두 분 계시니까 설명해 주시겠지만 조두순이 아내 측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 파기할 수 있는 겁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최단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희 지금 집주인뿐만이 아니라 그 뭐 아래 위층, 옆집 이렇게
근거래인 사람들까지 다 지금 맞아요.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고 싶다는 지금 거예요. 피해가 커요, 진짜. 근데 이제 지금은 조두순의 임차인, 이거 조두순의 아내죠, 엄밀히. 그리고 집주인 간의 관계인데 최근에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2년간 살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2년 더 살 수 있어서 총 4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내가 범죄자다라고 혐의를 고지할 의무도 없고 보통은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내 임차인이 저런 흉악범 관련된 가족일 거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묻거나 특약사항에 넣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집주인도 몰랐다라고 하시는 걸 봐서는 4년까지는 그 사이에 예를 들면 뭐 임차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계속 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조두순의 일거수일투족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뭐 최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요. 근데 집주인분들은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조두순 같은 사람이 세입자로 들어오면 어떡하나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데 집주인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해주신 특약에 넣으면 됩니다. 특약에 이런 그 조항을 넣으면 돼요. 만약에 세입자나 세입자 가족 중에 한 명이 성범죄자나 흉악범, 뭐 중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특약 조항을 달면은 나중에 이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위기를 확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이분만은 딱 비껴갔다고 하는데 대체 누굴까요? 주인공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풀린 해맺힌 이슬 비출 때면 부시시 잠깐 얼굴로 해맑은 그대 모습 보았어요. 그대는 풀리 나는 이슬 그대는 이슬 나는 햇살 사랑해 그대만을 우리는 풀립사랑. 요즘 역주행 노래들이 인기를 많이 끄는데 보통 90년대 노래들이 많은데 홍종선 기자님 이건 80년대 노래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87년에 발표된 어허. 풀립사랑이에요.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최성수 씨하고 함께 노래 부르셨을 거예요. 이게 특히나 이 1988년도 서울올림픽 입장곡으로 또 불려졌었기 때문에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네,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네. 최성수 씨 1980년대 그야말로 발라드 최강자였어요. 1983년도에 그대는 모르시더이다 이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 네. 그 뒤에 뭐 남남, 동행, 해후, 기쁜 우리 사랑은 네. 뭐 발표하는 노래마다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게 바로 이 풀립 사랑인데 네. 본인이 만든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 부를 때 사실 본인이 좀 별로 부르기 싫어했다고 그래요. 왜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춤이 잘 안 되는데 이 풀립 사랑은 다른 뭐 남남이나 동행, 해후보다 굉장히 밝게 불러야 되고 좀 이 동작도 있어요. 네. 근데 춤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은 너무 싫고 그걸 이제 그래도 하는데 사람들이 또 본 사람들이 아 좀 느끼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만든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 중에 최고조 부분이 있어요. 사랑해 그대만을 요 부분이 높아서 좀 부르기 힘든 부분도 있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이거 엄살 아닙니까? 사랑해 그대만을 뭐 이거 오, 잘하시는데요. 이게 엄살 아닙니까, 김복진 의원님? 아 근데 이 최성수 씨는 4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다고. 진짜예요? 그러는데 이게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렇다고 네. 그러고요. 본인이 노래를 직접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는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하는 과정에 성가대에서 하면 이제 그 관내에 있는 그 보육원 같은데 이렇게 위문 같은 거예요. 거기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 아이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 순간 나는 직업을 이 가수 이걸로 삼아야 되겠다. 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작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주 결사반대한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결사반대하면서 이 최성수 씨가 치고 있는 기타 같은 거를 아이고. 기타를 부수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그 반대가 심하셨던 겁니다.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4살 때부터 노래를 불렀다면 야 이거 노래 신도 우리 집에 났네 하고 경사 났어 할 텐데 왜 아버지가 반대했을까요? 일단 아버지는 가수가 되는 걸 별로 원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고급 라디오를 선물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고급 라디오가 어느 날 고장이 났는데 이 김성수 씨가 노래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최성수 씨가 노래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라디오 본인이 고쳤대요. 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부터 너는 공대를 가야 된다. 너무 이제 잘 고치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 공대를 가기 원했는데 명동에서 노래를 갈고 닦아서 가수가 됐는데 야하. 가수가 되면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시는데 노래 실력에 또 이번에는 노래는 김범용처럼 불러야 된다. 너처럼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김범용 씨를 참 최성수 씨가 흠모하면서도 네. 미워하기도 했었다라고 진짜 얘기를 세상이 했는데요. 되고 말았네요. 나중에 가수로 성공하고 나선 또 아버지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셨다고 합니다. 야 아버지의 이제 극심한 반대를 뚫고 가수가 된 최성수 씨 데뷔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건의 시를 보고 느끼면서 노래를 만들어야겠다고 했던 게 이제 그대는 모르시더이다라는 노래를 처음 만들었죠. 그대는 왜 날 모르시나 그리움에 지친 내 마음 그리운 당신 손목 잡고서 기다리는 사랑 왜 나를 모르시나 어머니가 이제 일찍 돌아가셔요. 제가 방위를 받을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때 20살 때. 예. 하늘이 정말 노래지는 아니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더라고요. 아이고 성공왕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죠. 저런 또 개인사가 있었군요. 그러면 홍종석 기자님, 그대는 모르시더이다. 혹시 그대가 어머니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어머니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인데 지금 최성수 씨 본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데뷔해서 잘 되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최성수 씨 보고 기공자 풍이다. 맞아요. 굉장히 네. 부잣집 아들이냐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유년에는 유복했는데 아버님 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최성수 씨가 중학생 무렵에는 이 부모님이 함께 중식집을 이제 중국집이라고 흔히 하죠. 네. 운영하셨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가끔 배달 일도 도운 거예요. 근데 배달을 갔다가 거기서 남의 집에서 이렇게 좀 손을 댄 겁니다. 뭔가 훔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 어느 집이나 그럴 거예요. 부모님이 어머님이 대신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엄청 우신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최성수 씨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달라져야 되겠구나. 아이고. 어떻게 보면 이걸 계기로 해서 큰 변화가 생겼고 네. 하다 보니까 데뷔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머니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며 노래를 만들었고 근데 이 노래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 어떤 아들의 좋지 않은 점, 흔히 이제 업보라고 하죠. 이걸 다 끊고 가신다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끊고 가주신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그 뒤로 대중의 많은 큰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네.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최성수 씨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런 생각 좀 드신 분 많을 거예요. 참 노래하는 시인 같다. 우리도 김복준 형님도 시인이시니다만 왜 그런 느낌 드는지 아세요? 아마 이 노래가 그런 느낌을 더 들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 지난 게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준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아, 참 목소리 감미롭네요. 노래하는 시인 같기도 하지만 외모에서는 참 귀공자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데 그렇다면 최단비 변호사님 정말 인기 짱이었을 것 같습니다. 최성수 씨가 자신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여성 팬들 때문에 길을 못 걸을 정도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절친인 김범용 씨가 처음에는 여성 팬들이 다 김범용 씨 보이는데 몰렸다가 몇 마디 얘기만 나누면 최성수 씨한테 우르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매너가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80년대, 90년대에 절정의 인기를 누렸었죠. 최성수 씨 아들이 또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콘서트만 가면 여성 팬들이 오빠 부르면 그때부터 오버를 해가지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 가사를 하도 까먹으니까 최성수 씨의 아내가 손에다가 오버 금지 이렇게 써준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세월을 빗게 갔다는 생각도 들고요. 최성수 씨 못지않게요. 정말로 그 시대를 풍미했던 주름 잡았던 여가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나 세월 가면 잊혀지지만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창밖의 갈게 제발 내게서 아주 저 멀리 멀리 떠나가다오. 양수경 씨 목소리도 여전하고요. 참 미모도 여전하신데 참 원조 한류 가수로 불렸잖아요. 인철 변호사님. 네,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한 가수였는데. 아, 책받침 스타일 그랬잖아요.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그 노래 잘하시네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유독 제목에 사랑이라는 말 많이 들어가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이 노래도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신곡을 발표했는데 신곡 이름도 사랑하세요거든요. 아하. 정말로 사랑스러운 가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 네.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저렇게 밝은 모습만 보여지는 양수경 씨지만 참 홍종선 기자님 아픔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양수경 씨 그 가장 또 힘들었을 때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아이고, 때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말 일어설 수가 없었대요, 두 발로. 그랬을 뿐 아니라 그 뒤에 또 공황장애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버지뿐이 아니고요. 여동생, 그 남편까지 계속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어요. 사별한 거예요, 다. 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러다 그럴 수 보니까 있어요. 네, 양수경 씨가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무대로 돌아온 거 네. 17년이지만 이 그냥 가수로서 거의 정지 네. 기간 같았던 시간이 한 10년 있었어요. 아하. 그런 것들이 이런 연이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속에서 그렇게 네. 힘들었던 건데요. 네. 대인기피증 겪으면서 네. 아주 힘든 시간 보냈는데 이 힘든 와중에도 본인 아이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 아이 말고 아까 여동생도 세상을 네. 떠났다고 했죠. 그 조카 2명까지 아이고. 입양해서 네. 그렇게 또 살뜰하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지금은 개인 방송으로요. 새로운 어떤 삶의 활력소를 찾고 있다는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불타는 청춘이고 싶은 박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편집이 날라갔겠지만 우리끼리도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되게 더 친해져요. 건강이 어떠냐? 그러니까 건강 얘기가 요즘 더 주고요. 요즘 뭐 하냐? 감정이 갱년기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모르는 걸 언니는 먼저 거쳐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갱년기 증상 내지는. 언니 20대는 진짜 하늘의 별이에요. 근데 너도 빛나던 시절이 있었고 나도 빛나던 시절이 있어서 그건 누가 더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언니가 더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언니는 진짜 온 국민이 듣는 노래잖아요. 그리고 언니가 진짜 탑이잖아요. 저렇게 개인 방송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모습 보기 좋은데 혹시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최단비 변호사님 새로운 인연 만날 계획은 없을까요? 양수경 씨가 아직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한눈팔 열을 엽지만 의심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해야 할 일이 2016년에 남편이 갚아야 될 빚을 대신 갚게 남편이 사별하면서 대신 갚게 됐거든요. 이 일만 마무리하면 사랑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네요. 정말로
세월을 비껴가는 두 분입니다. 최성수 씨와 양수경 씨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